그날 밤 부여로 향한 이유는 단순했다. 가을 끝자락 학교 연구 과제로 조선시대 토속 신앙에 관한 현장 조사를 맡았고 나는 그 지역에 남아있다는 원두라는 마법사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처음엔 단순한 민속학적 흥미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여로 향하던 차 안에서부터 가슴 깊숙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다. 라디오에서는 아무 음악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주파수가 맞지 않은 듯한 잡음. 도로 옆 들판은 짙은 안개에 가려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번지는 농가의 불빛마저도 안개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다. 휴대폰 신호는 약했고 내비게이션은 몇 번이나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원두리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지도에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 도로 표지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원두리, 부여군 남면, 백제 고분 근처. 마을 입구에는 허물어진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원두천 텐션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였다. 차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이상했다. 찬 바람이 아니라 무겁게 끈적이는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냄새, 오래된 흠엔 흙냄새와 썩은 나무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젖은 피 같은 냄새가 났다. 숙소는 마을 어귀의 민박집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맞았다. 이 밤에 들어오긴 힘드셨지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흰 수건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 말라붙은 검붉은 자국이 있었다. 피일까 아니면 염색일까? 하지만 그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눈에 닿지 않았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나무 장판 위에 얇은 요 하나, 벽에는 오래된 백자 그림, 그리고 창문엔 누렇게 변한 커튼. 잠시 짐을 풀고 있는데 밖에서 탁탁 소리가 들렸다. 누가 돌을 던지는 소리 같았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직 안개뿐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숨소리만 들렸다. 마치 내 방 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그날 밤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 창문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새벽 3시쯤 나는 문득 눈을 떴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 잠갔는데 그 틈 사이로 검은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들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손가락은 창틀을 더듬더니 천천히 사라졌다. 겁에 질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창문 밖을 살폈다. 흙바닥엔 손자국 하나가 남아있었다. 마치 진흙 속에서 기어오른 손처럼 길고 비정상적으로 가늘었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여기 근처에 무슨 절이나 옛 무덤 같은 게 있나요? 그녀는 말없이 내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이 마을은 원래 원두마을이라 불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조선 때 마법을 부리던 사람이 살았지요. 이름이 원두.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불렀지만 나중엔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중엔 뭐요? 그가 시족을 저주했어요. 자기 마을 사람들 전부를.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지금 이 마을엔 남은 씨가 하나뿐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 쪽을 가리켰다. 바로 당신 같은 성을 가진 사람. 순간 숨이 멎었다. 나는 원씨였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을 뒷산을 향했다. 원두천신 비석의 주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산길을 오르자 낡은 초가 한 채가 보였다. 문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안에는 아직 누군가 살고 있는 듯 불빛이 흔들거렸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염 냄새가 났다. 안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피는 돌려받아야지. 원씨 피는 다... 그때였다. 문틈으로 누군가 나를 봤다. 그 눈동자. 동공이 없었다. 완전히 하얗게 번진 눈. 나는 비명을 지르고 달아났다. 그런데 산길 아래로 내려가는데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오르던 길 그대로였는데 내려가도 길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뒤에서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일정했다. 쓱, 툭, 쓱, 툭.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길이 끊겼다. 절벽이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너도 원씨지.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다음 의식은 어둠 속에서였다. 몸이 차가웠다.
팔과 다리가 묶여 있었고 주변에 촛불이 몇 개 켜져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그 하얀 눈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손에 오래된 나무 부적을 들고 있었다. 원두의 피는 끊기지 않았지. 네가 그 마지막이야.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 끝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건 몰라. 그는 웃지 않았다. 몰라서 더 위험하지. 그 피는 이미 시작됐어. 그가 손을 들어 부적을 내 읍에 붙이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동시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다시 어둠이었다. 손목엔 아직도 거친 밧줄이 묶여 있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부적이 이마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서 그 노인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방 한가운데 검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뚜껑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물방울 같은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피 같기도 물 같기도 했다. 나는 온몸을 비틀며 간신히 밧줄을 풀었다. 손목이 쓸리고 피가 났지만 지금은 상관없었다. 항아리로 다가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어두운 액체가 내 손목에 닿았다. 차갑고 끈적했다. 본능적으로 손을 뗐지만 이미 그 액체는 내 피부에 스며들듯 번지고 있었다. 그거 만지면 안 되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였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눈동자는 어딘가 허공을 보고 있었고 표정은 마치 오래된 인형 같았다. 그건 원두의 피야. 그녀가 속삭였다. 마법사는 죽은 게 아니야. 아직 여기에 있어. 그 피가 있는 한 저주는 끊기지 않아. 그녀가 손을 뻗었다. 네가 그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넌 여길 떠날 수 없어.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발밑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바닥에 흙이 벌어지며 검은 물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이 없고 입이 찢어진 얼굴. 얼굴은 천천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돌려줘. 내 이름을 돌려줘. 그때 나는 미친 듯이 문으로 뛰었다. 문을 열었지만 그 너머는 마을이 아니었다. 온통 붉은 안개뿐이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이 울컥 꺼지며 난 아래로 떨어졌다. 눈을 뜨니 나는 마을 한가운데 있었다. 주변은 폐허였다. 민박집도 골목도 사람도 없었다. 모든 집들이 불에 탄 흔적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 사이로 바람에 섞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숨어라, 숨어라, 원씨가 온다. 나는 몸이 굳었다. 그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벽 뒤에서도, 무너진 지붕 위에서도, 심지어 내 뒤에서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그림자가 둘이었다. 하나는 나,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기울어진 그림자 하나가 나와 함께 움직였다. 나는 달렸다. 정신없이 달리며 폐허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러다 발에 걸려 넘어졌다. 손바닥에 닿은 것은 뼈 조각이었다. 작고 하얗고 손가락처럼 보였다. 그 뼈 위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원두.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가 들렸다. 퉁, 퉁, 퉁. 규칙적으로 울리며 땅이 진동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마을 끝에 폐허 사이에 돌무덤 하나가 있었다. 묘비는 깨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여전히 부적이 붙어 있었다. 바람에 찢긴 부적이 간헐적으로 들썩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피를 돌려줘. 나는 두려움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슬픔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억울하게 잊혀진 존재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른 문장 하나, 조선 후기의 한 기록에서 읽었던 구절이었다. 부여남면의 원두라는 마법사가 백성의 병을 고쳤으나 그를 두려워한 관이 그 일족을 멸하였다. 그날 밤 마을은 피로 물들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무덤 위에 부적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내 발끝에 붙었다. 부적이 닿자마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피가 역류한 듯한 압박감이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번졌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수백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묻은 건 너희야. 우리 피를 삼킨 건 너희 시족이야. 이제 네가 대신 갚아야 해. 나는 비틀거리며 무덤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달리는 동안 내 손등에서 검붉은 무늬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건 마치 오래된 문양 같았다. 삼각형 안에 두 개의 점,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선.
원두의 부적. 나는 즉시 알아봤다. 그건 마법사가 저주를 걸 때 쓰던 표식이었다. 밤이 되자 마을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불탄 집들이 멀쩡해졌고 불빛이 켜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없었다. 모든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밥상엔 방금 식은 밥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따라갔다. 민박집의 뒤편 마루 아래에서 그 소리가 났다. 그곳엔 할머니가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 입가에는 피로 그려진 글씨가 있었다. 원두는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마을을 벗어나기 위해 차로 달렸다. 하지만 도로는 계속해서 같은 길로 반복됐다. 분명히 직진했는데 또다시 마을 입구로 돌아왔다. 원두리 표지판이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주소 대신 한 문장이 떠올랐다. 돌아가라. 피는 남는다. 그때 백미러 속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뒤좌석에 하얀 눈을 가진 아이가 앉아 있었다. 입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삼촌, 피 돌려줘. 나는 핸들을 꺾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들판으로 미끄러졌다. 충격음. 빛이 꺼졌다. 다음 장면은 병원이었다. 나는 부여군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경찰이 내게 물었다. 당신 말대로라면 그 마을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두리? 그런 곳은 부여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손등의 문양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는 말했다. 피하의 변색일 겁니다. 상처가 아물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상처가 아니다. 그건 계약의 흔적이다. 퇴원은 일주일 뒤였다. 몸은 멀쩡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붕 떠 있었다. 의사도 경찰도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사고 당시 나는 들판에 혼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엔 마을의 흔적도 표지판도 없었다. 단지 차 옆에는 오래된 부적 한 장만이 발견되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습한 흙 그리고 피비린내. 고개를 돌리자 복도 끝에 흰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쪽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얼굴은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목에서 흘러내린 붉은 무늬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와 같은 문양이었다. 그녀는 입모양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돌아와. 순간 복도 전체의 불이 깜박이며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다시 부여로 향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차 안의 라디오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GPS는 객해서 같은 문구만 반복했다.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여 남쪽 들판을 가로지르던 중 나는 도로 옆에서 희미한 불빛을 봤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엔 폐가처럼 보이는 초가집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에 원두리 마을 공양소라고 쓰인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숨이 멎었다. 분명 사라졌던 마을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다. 아는 시간의 틈처럼 정지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촛불의 불꽃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족보책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원두, 조선 선조 때 마법사, 백제신의 혈통이라 전해지며 인간의 피로 부적을 새겼다. 그의 후손들은 마을을 버리고 흩어졌으나 저주는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원석준, 그건 내 이름이었다. 순간 뒤에서 바닥이 삐걱거렸다. 누군가 내 뒤에 있었다. 돌아보니 그 하얀 눈의 노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말랐던 몸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혈색이 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네가 알겠지. 그 피는 네 것이고 내 조상이 우리를 묻었지. 나는 소리쳤다. 난 몰랐어. 나는 그냥 후손일 뿐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고 피가 변하지는 않아. 그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진동했다. 책장이 흔들리고 촛불이 꺼지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동시에 불타올랐다. 불길이 번지며 노인의 얼굴을 감쌌다. 그는 불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원두의 피는 돌고 돌아 스스로를 먹는다. 네가 살아남으려면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해. 눈앞이 번쩍였다. 그리고 나는 다시 들판에 서 있었다. 밤하늘, 붉은 달이 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내가 고개를 들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대신 땅 밑으로 스며들더니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멀리서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퉁, 퉁, 퉁. 마치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그 순간 하늘에서 피비린내 나는 바람이 불었다. 눈을 감자 수십 명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날 우리를 묻은 건 원씨였다. 아이들을 불태운 건 원두였다. 피를 돌려줘. 그 목소리들은 점점 겹쳐졌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로 변했다. 넌 원두야.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이 낯설어졌다. 도시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도로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조선시대의 복식 차림의 행렬을 봤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그중 맨 앞에는 노인이 들던 부적 항아리가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그만! 나는 원두가 아니야. 그러자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수십 개의 흰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봤다. 네가 아니면 누가 갚겠느냐. 그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렸다. 그 비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피었다. 비가 닿은 모든 곳에서 울음소리가 났다. 나무가 울고 돌이 울고 심지어 내 그림자도 울었다. 그 순간 나는 뭔가를 깨달았다. 저주는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한 봉인이었다. 원두는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무언가 더 끔찍한 것을 가두려 했던 것이었다. 그 피는 봉인의 도구였다. 그렇다면 그 봉인이 지금 내 피로 인해 풀린 것이다. 바람이 멎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 정막 속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이해했나 원두의 후손아. 저주는 내게 물려진 벌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족쇄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다시 묶어라, 네 피로. 하늘의 붉은 빛이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땅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건 사람의 형체를 닮았지만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된 느낌이었다. 그 존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원두의 피 다시 열렸구나. 나는 주저앉았다. 피가 손끝에서 흐르고 있었다. 이제 선택 하나뿐이었다. 내 피로 다시 그것을 봉인해야 했다.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휴대폰 불빛을 꺼봤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타닥 타닥 마치 창문 근처에서 무언가가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정민은 조심스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는 순간 바깥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창문 유리에 희미하게 나가라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손자국은 안쪽이 아닌 밖에서부터 찍힌 것이었다. 정민은 얼어붙은 듯 뒤로 물러났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쿵 하고 유리가 울렸다. 누군가 세게 두드린 것이다. 정민은 겁에 질려 전등을 켜려 했지만 스위치는 반응하지 않았다. 방은 다시 암흑, 그리고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다. 여기 왜 왔어? 정민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고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동안 뒤에서 타닥타닥 이번엔 훨씬 가까운 침대 바로 옆에서 나는 소리였다. 정민은 문고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소리쳤다.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복도는 조용했다. 그때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스 밀려 들어왔다. 하얀 종이 한 장.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종이엔 삐뚤삐뚤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3층으로 올라오지 마. 하지만 정민이 묵고 있는 방은 이미 3층이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럼 누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틈 아래로 다시 뭔가가 툭 떨어졌다. 이번엔 열쇠였다. 정민은 급히 그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이 끼익하고 열리자 복도는 어둡고 적막했다. 전등이 하나씩 깜빡이며 켜지더니 복도 끝 어딘가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흑! 흑! 정민은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 끝 303호 문 앞. 문이 반쯤 열려있고 안에서 누군가 흐느끼고 있었다. 정민은 주저했다. 그런데 그때 뒤쪽 방들에서 동시에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끼익! 끼익! 소리와 함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들이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계단으로 뛰어내리며 미끄러졌고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됐다. 그는 2층 복도까지 내려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복끝 CCTV 모니터에 자신이 방금 달려내려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 화면 속 자신의 뒤에는 분명히 한 여자가 웃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정민은 CCTV 화면 속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입가에 피처럼 번진 붉은 미미소를 하고 있었다. 정민이 고개를 돌렸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로비 방향으로 달려가며 직원 호출벨을 눌렀다. 그러나 데스크는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들이 삐뚤게 걸려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유리 틈에서 누런 신문지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다. 정민은 그걸 본능적으로 꺼내 펼쳤다. 1992년 부여 모텔 화재 사건 5명 사망, 원인은 미상. 기사 사진 속 건물은 지금 정민이 있는 바로 이 모텔이었다. 기사 하단엔 희미한 이름이 보였다. 원모텔, 대표 원두성. 정민은 순간 그 이름에서 이상한 친숙함을 느꼈다. 원두? 그때 로비 한쪽에서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이 시선을 옮기자 벽 한가운데 걸린 커다란 거울에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는 마치 거울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흔들렸다. 정민은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거울 속 그림자는 한 발 한 발 그를 따라왔다. 그의 움직임과는 완전히 따로, 독립적으로. 그만해, 제발.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바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너도 들었구나, 그 이름을. 정민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복도 끝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흰 원피스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눈은 새까맣게 번져 있었다. 이 건물 원래 절이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울음과 비명 사이 어딘가였다. 조선 때 원두라는 스님이 있었지. 사람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 죽였어. 그의 시족은 모두 불에 타 죽었어. 그 저주는 이곳에 남아있어. 정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누구야? 여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난 여기서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지. 그녀가 웃는 순간 정민의 귀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그건 분명 바깥의 소리였는데 어째서인지 복도 전체가 진동했다. 그리고 벽 한쪽에 새겨진 오래된 글씨가 서서히 붉게 빛났다. 부여 원시 금제의 장소, 정민의 머릿속에 스쳤다. 이 모텔이 서 있는 땅이 바로 부여 원시 시족이 불에 타 죽은 절터였다는 사실. 정민은 다시는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로 도망쳐야 했다. 복도 끝 직원 전용이라 적힌 문이 눈에 들어왔다. 문은 녹슬었지만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쪽으로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계단 아래로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왔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내려가는 동안 발밑에서 찰박찰박 물이 고여 있었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철문이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다가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다. 문이 열리자 습기와 함께 숨막히는 열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지하 재단이었다. 벽에는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바닥엔 동그란 원이 새겨져 있었다. 그 원 안에는 오래된 불상이 반쯤 타버린 채 놓여 있었다. 불상의 얼굴은 녹아내려 있었고 그 주변엔 촛불이 6개 켜져 있었다. 정민은 불빛에 비친 한 글귀를 보았다. 원두대사의 귀불 의식. 순간 재단 맞은편에서 낡은 종이 인형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을 살리겠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 대가 없는 구원은 없다. 피가 필요하다. 정민은 뒤로 물러섰다. 그때 바닥의 원이 붉게 빛난다더니 그 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속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는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타서 일그러져 있었다. 눈자위는 텅 비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너는 후손이냐? 정민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그 남자가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이 땅에 피를 잇는 자, 부여원 씨의 피.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전 그냥 여행 온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격해졌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 피가 부른 것이다. 바닥에 원무늬가 폭발하듯 일렁이며 정민의 발목을 붙잡았다. 손처럼 생긴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재단 쪽으로 끌어당겼다. 정민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발밑에서 올라오는 힘은 너무 강했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재단 위의 불상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속에서 하나의 작은 나무 상자가 튀어나왔다. 그 상자에는 원두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그 상자를 붙잡았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불빛도, 연기도, 그 남자의 움직임도, 그리고 머릿속에 낯선 장면이 밀려들었다. 불타는 절. 사람들이 불 속에서 울부짖고 그 중앙에서 스님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가 중얼거렸다. 살리려 했으나 내 욕심이 모두를 죽였구나. 정민은 그가 원두임을 직감했다. 정민의 눈앞이 서서히 붉게 물들었다. 불길, 울음, 비명, 공기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분명 지하 재단에 있었는데 어느새 눈앞에는 불타는 절이 서 있었다. 나무 기둥들이 타들어가며 무너지고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한가운데 승복이 검게 그을린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가 바로 원두였다. 정민은 그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은 붙어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과거의 시간 속에 갇힌 관찰자처럼. 원두가 두 손을 모았다. 그의 앞에는 어린아이 5이 있었다. 불길 속에서도 그 아이들은 고요했다. 살려야 했다. 원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조씨 일가의 병은 나 때문이었지. 내가 살린 자들이 다시 죽어가니 내 피라도 바쳐야 한다. 그는 작은 단검을 꺼내어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바닥에 원안으로 흘러내렸다. 그 피가 부적과 섞이자 불길이 잠시 멎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절의 종루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그대는 신의 뜻을 거스른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울림이었다. 원두는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다. 신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인간을 살릴 것이다. 그가 마지막 주문을 외우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검게 변하며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 전체가 폭발하듯 불길에 휩싸였다. 정민은 그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불길이 번지며 원두의 몸이 타들어갔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나의 피는 이 땅과 함께 묶였다. 다음 세대가 나의 죄를 다시 부를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민의 시야가 다시 흔들렸다. 눈앞에 불길이 꺼지고 다시 지하재단이 나타났다. 정민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엔 불상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그 나무 상자가 쥐어져 있었다. 상자가 스스로 열리더니 그 안에서 한 장의 부적이 떨어졌다. 부적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는 피로써 갚는다. 그 순간 재단 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바닥의 원이 부활하듯 빛나며 정민의 발밑에서 붉은 손자국들이 솟아올랐다. 그 손자국은 모두 정민의 발목을 향하고 있었다. 정민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는 후손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아무리 외쳐도 붉은 손자국은 점점 위로 그의 종아리, 허벅지, 가슴 쪽으로 올라왔다. 그때 위쪽 통로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요, 원두님. 정민이 고개를 들자 지하 입구 쪽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이었다. 피자국도 사라지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당신이 찾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일 뿐이에요. 원두의 그림자가 재단 위에서 일렁였다. 그러면 너는? 여자가 조용히 웃었다. 난 원씨의 마지막 피예요.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다. 이제 끝내야 해요. 그녀는 재단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붉은 원무늬가 거꾸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피는 죄를 씻는 피예요. 재단이 흔들리고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정민은 눈을 떴다. 눈앞은 온통 잿빛이었다. 불빛도 소리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지하 재단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불상은 재로 변했고 벽에 붙어있던 부적들은 모두 타서 사라져 있었다. 끝난 건가? 입술이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무너진 계단을 따라 겨우 지상으로 올라왔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햇살이 모텔 창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며 먼지를 비추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벽에 걸린 액자는 떨어져 있었고 CCTV 모니터는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정민은 출입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공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밤새 내리던 비도 멎어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모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간판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그을음 자국으로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원두 모텔. 정민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몸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은 끝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폐허처럼 남은 작은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잡초에 덮여 있었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부여 원시 금제의 터, 이곳에서 죄를 씻다. 정민은 그 아래 묻힌 흙을 손으로 조금 파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가 지하에서 봤던 그 나무 상자가 그곳에 묻혀 있었다. 상자는 이미 타서 반쯤 부서져 있었지만 뚜껑 안쪽에는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내 저주는 인간의 욕심이다. 정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들판이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저주는 귀신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었다는 걸. 살리고자 했던 욕망, 지키려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남은 죄의 기억. 정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괜찮아요. 그는 돌아보았다. 햇살 속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어제 그 지하에서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다.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그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흰 나비 한 마리가 남았다. 정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끝난 게 아니겠지. 그저 용서받은 거겠지. 그는 마지막으로 모텔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햇살이 눈부셨다. 멀리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한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살리고자 했던 마음. 그건 죄가 아니었다. 정민은 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도로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히 평화롭게 끝났다.